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5권 문제는 경제야. 김종필의 대역. 황태성이 서울에 머물던 약 50일간 그의 측근에서 행동을 거의 같이 한 사람은 동양 친지의 아들 김민아와 조카 사위 권씨였다. 몇 년 전 기자에게 증언을 해준 권씨는 처외 삼촌이던 황태성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황태성은 권씨에게 6월 30일쯤 남쪽의 국제문화교류협회라는 단체명으로 이 모란자가 북한에 들어와 서부전선에서 영관급 장교들을 중심으로 한 남북협상을 제의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증언했다. 황은 남쪽에서 교섭이 왔기 때문에 나는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내려온 것이고 북한에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로 토의를 여러 번 거쳤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권씨의 증언. 외삼촌은 이런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때까지 상호 비방만을 계속하던 남북관계를 종식시키고 이산가족도 만나게 하기 위해 정상회담도 해야 한다며 먼저 서로 체제를 인정하자고 했습니다. 난파되기 전 외삼촌은 북한 당국의 이 방안에 적극 찬성하면서 자신이 자진해서 남한으로 나가보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저와 김민아는 그런 외삼촌의 말에 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당시 우리 남한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열세였습니다. 경제력도 군사력도 열세였지만 사회가 불안하기 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남침을 겪었기 때문에 더더욱 통일에 관한 논의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권씨는 황태성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외삼촌, 이거 안 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혁명정부는 반공을 제1의 국시로 삼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일 얘기만 나와도 용공으로 물리고 생명도 위험하게 됩니다. 황태성은 조카 사위의 반대에 이렇게 응수했다. 이건 내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민족을 위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한다.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에게 연락이 닿기를 기다리면서도 두 사람은 틈만 나면 황태성을 설득하려 했으나 소용없었다. 게다가 왕학수 교수를 통해서 김 부장 쪽으로 연락을 취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김민아는 참으로 이상했다 라고 회고한다. 간첩으로 몰아 잡으러 오든지 그게 아니면 밀사대접을 하여 모셔가야 하는데 도통 반응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왕 교수를 다시 찾아가니 그도 의아해하면서 김종필 부장의 직통 전화번호까지 적어주기도 했다. 그러나 통화도 되지 않았다. 이 무렵 김종필 부장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대만의 쌍십절 행사에 참석한 뒤 10월 14일 귀국한다. 아무런 소득이 없자 황태성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조카딸과 그녀의 남편 권씨 편으로 구미에 살고 있던 박상희의 처 조기분에게 편지를 써보내기로 한 것이다. 중앙정보부장인 김종필의 장모가 움직이면 일이 성사될 것으로 믿었던 황태성은 권, 임 부부를 앉혀놓고 자신과 조기분 여사와의 관계 그리고 김종필과의 관계를 설명해 나갔다. 그리고 이 편지를 들고 구미로 내려가 조 여사에게 전해주고 가능한 한 모시고 올라오너라 라고 했다. 함께 올라올 수 없다면 회답을 받아와야 합니까? 회답은 필요 없다. 편지를 받아보고 나면 당사자가 알아서 처리해 줄 거다. 한 가지 당부할 것은 반드시 본인에게 편지를 전해주라는 점이다. 두 사람이 다음날 열차편으로 구미로 내려가 편지를 전해줬다. 최근 기자를 만난 권씨는 당시 편지를 받아본 조기분이 자신들을 향해 시국이 이런데 내가 어찌 갈 수 있겠나. 두 사람은 즉시 돌아가주게 라고 매정하게 말했다고 한다. 권씨 부부는 조 여사에게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겨운 일입니다. 그러니 꼭 연락을 전해주십시오 라며 자신들이 살고 있던 도남동 집 주소를 적어주고는 서울로 올라왔다. 이날 구미에서 권씨 부부를 돌려보낸 조기분의 심정은 그녀의 친척 조길수로부터 들을 수 있다. 조길수는 조기분의 조카로 박상희와 결혼할 때 화동으로 들러리를 섰으며 이 무렵에는 이웃에 살고 있었다. 조기분은 권씨 부부가 떠나자 그 길로 조카 조길수를 찾아가 놀란 심정을 털어놓았다. 아이고 웃잡고 황태성이가 왔단다. 웃잡고 조기분의 담배 피우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권 씨는 아마도 그날 저녁으로 서울로 올라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위 김종필을 만났겠죠. 이 사건 이후로 조기분 씨는 우리에게 못내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라고 말했다. 편지 사건으로부터 또다시 일주일가량 지났다. 그때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자 권 씨는 황태성에게 외삼촌, 이거 안 되는 일입니다. 아예 다시 올라가시죠. 라고까지 했다고 한다. 이 무렵 권 씨는 김민아의 집에서 황태성과 침식을 거의 함께하고 있었다. 이 일주일간의 공백에 대해 권 씨는 다음과 같은 추측을 했다. 조기분 씨가 김종필 씨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김종필 씨는 박정희 의장에게 전달한 뒤 방침을 받았겠죠. 그리고 수사관을 경북 상주로 보내 제 아내의 집을 찾아가 황태성과의 관계를 역추적하다가 저의 존재를 파악한 듯 싶습니다. 1961년 10월 20일 아침, 김민아의 집에 지프 한 대가 멈춰섰다. 3명의 사나이가 대문을 두드렸다. 김민아가 나가보니 권 씨의 집 주소를 묻는 것이었다. 김민아가 다시 들어와 권 씨에게 밖에서 누가 왔는데 라고 했다. 권 씨가 나가보니 권 모의 집이 어딥니까? 라고 물었다.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는데 김민아가 그러지 말고 오후에 다시 만납시다라며 종로 종각 뒷골목에 금란 다방에서 오후 2시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수사관들을 돌려보낸 김민아와 권 씨가 다시 방으로 들어와 황태성과 마주 앉았다. 권 씨가 말문을 열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예 돌아가십시오. 이 일은 애당초 안 될 일이었습니다. 황태성은 요지부동이 되어 이런 말을 했다. 오늘 가서 만나보고 확실히 김종필이 보낸 사람이라면 내가 있는 곳을 알려주게. 조카 사위의 권 씨가 박정희 의장과의 접촉은 위험하다고 설득해도 황태성은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권 씨는 사생관이 확실한 인물이어서 태도를 바꾸기 힘들겠다고 판단하고 그날 오후 2시 종로의 금란다방으로 김민아와 함께 나갔다. 먼저 나와 기다리던 3명의 수사관들에게 김민아가 신분증을 확인했다. 수사관이 꺼내 보여준 신분증은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의 직함과 이름을 타자로 친 뒤 도장을 찍어 만든 것으로 중앙정보부 요원임을 확인하는 증명서였다. 이들은 광교 부근의 중앙정보부 3국으로 자리를 옮긴 뒤 황태성의 소재를 가르쳐주고 그간의 일들을 고스란히 털어놨다. 김민아와 권 씨는 이날 밤 귀가했다. 이날 저녁 수사관들은 흑석동의 김민아 집으로 차를 몰고 다시 갔다. 황태성은 자청에서 따라 나섰다. 황태성이 연행된 곳은 동대문 서울운동장 맞은편 고양 군청 자리에 중정 3국 3과 분실로 김모 과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로 잠입한 지 50일 만이었다. 황태성은 김 과장에게 자신의 월북 전후 행적에 대해서 소상히 털어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난파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는 한사코 박정희 의장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입을 열 수 없다고 버텼다. 박 의장을 만나 뭘 하려고 하시오? 하여간 박 의장을 만나게 해주시오. 정 어렵다면 김종필 정보부장이라도 만나게 해주시오. 당시 중앙정보부장이던 김종필 전 총리는 황태성 사건과 관련해 이런 증언을 했다. 황태성이 남한에 들어온 후 처음에는 선산에서 수소문해 자기 조카딸이 사는 데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조카딸이 우리 장모한테 자기가 찾아왔다는 전가를 하게 된 거죠.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장모가 놀라서 나한테 소위 신고를 한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고 그런 사람이 우리 처가 동네에서 가깝게 살았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 알아보니 박 대통령하고 같이 크고 나이는 좀 더 많고 그러나 퍽 가까이 지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해방 후 좌경에서 월북한 후에 상당한 지위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난 그 신고를 받자마자 비상을 걸어서 빨리 잡으라고 지시했죠. 결국 황태성이 흑석동의 김민아 집에 숨어 있다가 잡혔습니다. 잡아가지고 신문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더랍니다. 나를 만나서 넘어온 취지를 설명하겠다고 하더란 겁니다. 나는 간첩으로 내려온 게 아니다.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나 해서 온 사람이니 간첩 취급 말라. 자꾸 이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생각한 결과 무슨 계략을 꾸밀지 모르니까 난 안 만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K씨의 얼굴이 언뜻 보면 나와 비슷해서 K씨에게 당신이 나를 사칭하고 한번 만나보라고 했죠. 황태성이야 내 얼굴을 본 일도 없고 혹 사진을 봤을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비슷한 얼굴을 구별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K씨가 나를 사칭하고 황태성을 만나보니 또 같은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기는 간첩으로 내려온 게 아니다. 문제를 해결하러 왔으니 최고의 박 이장을 만나게 해달라. 일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한번 만나서 얘기나 하게 해달라. 이러더랍니다. 그때까지 나는 박 이장께 보고를 안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그러지 않아도 그분이 그런 일로 오해를 사고 있었는데 잘못했다가는 심적 피해가 클까봐 걱정스러워 내 손에서 처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황태성이가 자꾸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한 번은 박 의장께 가서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황태성이라고 잘 아십니까? 박 대통령이 한참 나를 이렇게 보시더니 그놈을 어떻게 아나 이러세요. 잡아놨습니다. 어떻게 잡았어? 그래 내가 그동안 얘기를 쭉 했죠. 그랬더니 그래 뭔 얘기를 해? 하고 물으시기에 만나 뵙잡니다 했더니 이러십디다. 내가 알지만 만날 수 있나? 만나서 되는 일도 아니고. 그래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나? 제게 맡기십시오. 조사를 다 한 다음에 자기는 뭐라고 하든지 법이 있으니까 법에 의해서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중정의 김 과장은 치안국 소속으로 중정에 파견 나왔던 박모 경감을 불렀다. 김 과장은 순진한 이상을 갖고 있던 박 경감을 김종필 부장의 대역으로 삼아 황태성을 조사하기로 했다. 10월 22일 오후 2시 황태성은 반도호텔 7층 735호실로 호송됐다. 황태성은 김종필 정보부장을 만나러 가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잠시 후 신사복 차림의 검은 안경을 쓴 사나이가 여러 수사관들의 호의를 받으며 반도호텔로 들어섰다. 박경감이었다. 7층 복도에는 방문마다 수사관들이 서 있다가 가짜 김종필 정보부장이 지나갈 때마다 큰 소리로 경례를 했다. 호의하던 한 수사관이 735호실 문을 열었다. 거침없이 방에 들어서는 박경감. 가짜 김종필에게 그의 상관이던 김 과장이 벌떡 일어나 90도로 절을 했다. 박경감이 보니 의자에 앉아있던 초로의 신사가 자신을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더란 것이다. 내가 시간이 있었으면 선생이 나에게 하시고 싶다는 말을 다 들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곧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내가 참석해야만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김 과장에게 모든 걸 다 말씀하십시오. 김 과장은 내가 가장 신이 많은 사람입니다. 기탄 없이 아무 말씀이고 다 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박경감은 황태성이 뭐라 입을 열 기회도 주지 않고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섰다. 황태성은 이때 박경감을 김종필로 인정한 것 같다. 검은색 안경을 쓰고 있던 박경감의 얼굴과 이북에서 자료사진을 통해 보았을 김종필의 얼굴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가짜 김종필이 자리를 뜨자 황태성은 김 과장에게 자신이 휴전선을 넘어 서울로 잠입해 들어오게 된 목적에 대해 낱낱이 털어놓았다. 그가 했던 말은 참고인으로 따라왔던 김민아와 황태성의 조카 사위 권씨가 진술했던 것과 차이가 없었다. 수사당국은 황태성을 연행한 지 4일째 되던 10월 24일 김민아와 권씨를 구속했다. 간첩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였다. 그 일주일 전 둘째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하던 아내를 둔 채 구속돼야 했던 김민아는 수사관들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 황태성 씨 본인이 정보 수집을 하지도 않았고 신분도 밝혔는데 어째서 간첩입니까? 그리고 제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파출소에 신고를 해야만 신고입니까? 정보부장에게 알리려 했던 것은 신고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그러나 요지부동이었다. 이들은 그해 11월 말까지 취조를 받고 12월 초 육군 고등문법회의로 송치되면서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됐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5권 문제는 경제야. 잘 살아보자. 박정희는 처음부터 5.16 혁명이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본질적인 도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하지는 않았다. 박정희가 장면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공격하는 이면에는 장면 정부가 구현하려 했던 서구식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점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집권 후 박정희 어록에서는 민주나 자유, 평등보다는 국가, 능률, 청신, 기강, 자조, 자립, 자주 같은 단어들이 더 많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1961년 8월 15일 광복절 제16주년 기념사에서 박정희는 조심스럽게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한 최초의 문제 제기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주어진 서구 민주주의 제도를 이식해서 그 형태만을 모방해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풍토와 생리에 맞지 않았던지 허다한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치졸한 의회 정치와 부패한 정치인들은 파쟁과 이권과 감투 싸움에 영일이 없는 나머지 사회 정의를 한없이 어지럽혀 야박한 사고만이 미만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퇴폐한 국가 경영이 하루 연장되면 10년의 후진을 가져오는 급격한 시대의 대조류 속에서 나날이 기울어가는 조국의 운명을 좌시만할 수 없어서 자아수술이란 비상조치를 단행한 것이 5.16 혁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대 목표를 향하여 돌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도의의 건설이요, 둘째는 경제 건설입니다. 도의의 확립은 민주재건의 초석이요, 경제 건설은 자주 독립의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민족적 흥망이 기로에선 이 마당에 이기적인 방관주의자나 기회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박정희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시민윤리의 확립에, 자주 독립의 조건을 자립경제에 두고 있었다. 민주주의나 자주 독립이란 구호에 머물지 않고 그 좋은 명분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과 기초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실천론에 박정희의 관심이 머물러 있었다. 박정희는 근대화를 추진해가는 데 있어서 자발적인 대중동원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5.16 직후 박정희는 국민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의 자각과 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자조정신을 가장 많이 강조했다. 이런 강조를 하는 박정희는 사범학교 출신 교사의 자세로 돌아가 있었다. 이 무렵부터 박정희는 연설문을 꼼꼼히 챙겼다. 그는 밑에서 올라온 연설문 초안을 자신의 뜻에 맞게끔 고치거나 처음부터 자신이 기초하기도 했다. 따라서 박정희의 모든 연설은 그의 말이며 그의 생각으로 보면 된다. 1961년 10월 3일 개천절 치사에서 박정희는 남북한의 차이점을 예언적으로 지적했다. 남한은 이와 같은 과업을 국가 권력에 의한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 대중의 밑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역량에 의해 실현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한과 북한의 근본적인 차이인 겁니다. 북한과 같이 강권에 의해서 지배되어 온 사회는 외견상의 힘과는 달리 사회 근저의 기본적 역량이 취약한 법입니다. 남한은 이제 근본적으로 축적되어 온 발전의 원동력과 혁명정부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지도에 의해 몇 해 안 가서 빈곤, 기아, 무지, 질병과 모든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복지사회 건설을 완성할 것입니다. 박정희는 국민들을 향하여 이것은 잘못되었으니 이렇게 고쳐야 한다고 직설적으로 지적한 최초이자 마지막 지도자다.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을 찬양하고 국민들에게 영합할 때 박정희는 국민들에게 주의를 주었다. 1962년 8월 농협 주최 이동조합 업적 경진대회 치사에서 박정희가 한 연설의 초안은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쓴 것이다. 기자가 이낙선 당시 최고회의 의장 공보비서의 유품 중에서 찾아낸 친필 원고 중 주요 대목을 소개한다. 이것은 육성이나 다름없다. 이와 같은 원인이 과거 위정자들의 정책의 빈곤과 무능의 소치라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우리 모든 농민들의 자주적 노력과 자각심의 부족이란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5.16 혁명 후 정부는 과거의 욕된 역사를 청산하고 도회국가,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인간 개조와 산업 부흥이란 두 가지 대목표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두 가지 목표는 다시 말하자면 잘 살아보자는 운동인 겁니다. 혁명정부는 허다한 긴급시책 중에서도 우선 농촌 부흥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농촌의 잘살기 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중농정책인 겁니다. 전 인구의 칠하를 점하는 농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제 재건이요, 산업 부흥이요 하는 것은 공연불이라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본인은 최근 호남 일대의 농촌을 다녀왔습니다. 전남의 모범 농촌 조성운동과 전북의 보고 가는 마을 운동은 확실히 우리나라 농촌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상록수 운동이라고 생각하며 이 운동이 앞으로 계속 활발히 추진된다면 우리의 농촌에는 수년 이내에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날 것을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본인이 다니면서 본 몇 개 모범 불악에서 공통적인 점을 몇 가지 느꼈습니다. 이러한 불악에는 반드시 건실하고도 의욕적인 농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애향심이 강하고 불악민들을 단합시키고 불악민들의 의욕을 복돋아줄 수 있는 지도자가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농촌의 등불이요 참다운 애국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본인이 항상 강조하는 바와 같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조심이 없는 농민들을 정부는 다 같이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자조심이 강한 모범 불악에는 있는 힘을 다해서 중점적으로 도와서 부지런하고 노력하는 농민은 빨리 잘 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문, 잡지, 영화를 통해서 선진국 농촌을 보았을 겁니다. 농가마다 전기, 수도가 들어가고 텔레비전이 있고 자가용 승용차까지 가진 선진 국가의 농가들을 보시고 부럽게 생각한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도 노력하면 그와 같이 살 수 있다는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정부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가, 남이 좀 도와주지 않는가 하고 의타심만 많고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는 농민은 언제까지나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박정희는 자조정신이 없는 사람은 도울 필요가 없고 자조심이 강한 사람과 마을을 중점 지원하겠다는 새마을운동의 원칙을 이때 이미 세웠다. 대중 정치인들이라면 못 사는 사람부터 밀어주려고 했을 것인데 혁명가는 발상이 달랐다. (1961년 11월 2일)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은 방미를 앞두고 군 지휘관들에게 군내 동향이란 제목의 정보 메모를 내려보내 참고하도록 지시했다. 이 정보 메모는 육군 방첩부대 혹은 정보부에서 올린 것으로 추측된다. 박정희 의장은 정보 메모를 회람시키면서 붙인 지시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5.16 혁명의 선봉적 역할을 담당하고 혁명 과업 수행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 대한 본인의 지대한 관심과 기대는 과거나 현재나 또한 장차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동시에 본인은 국군 장병들의 정신적인 동태에 대해서는 항시 세심한 관찰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간 군내 동향에 대하여 여론을 종합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은 경향이 있는 듯 하운데 그 중에는 인식 부족이나 왜곡된 사고방식 등에서 오는 점도 있으나 유오는 군 고위 지도층에서 장병들에 대한 정신적인 지도 이념의 확립과 솔선수범, 이에 대한 계몽 등의 소홀에서 오는 점도 불소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아래 동향 조사를 참고로 하여 적절한 지도 방법이 강구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첨부한 군내 동향 정보 메모는 만년필로 메모지에 기록한 것이다. 1. 지휘관 동향. 가. 전방연대장급 이상 지휘관 중에는 비주체 세력이라는 낙오감에서 상부 지시에만 따르겠다는 소극적이고 무사주의적인 경향이 많음. 나. 고급 지휘관은 가급적 책임을 하급 지휘관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으며 하급 지휘관들은 과중한 책임에 억눌려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창의력을 발휘하지 않고 가혹하게 평가해서 눈가림으로 그때그때 입장을 모면하고 있는 경향임. 다. 고급 지휘관 중에는 입으로만 혁명과업 수행 운운하는 등 열성을 표면화시키고 있으나 아직도 구실을 만들어 유흥을 즐기며 나태적인 구악이 가시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동향이 많음. 둘. 군 인사법 제정 공포에 따른 여론 및 반향. 가. 계급 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전역 후의 처신 문제, 생활 보장 문제 등에 대한 심적 동요로 근무 의욕이 거의 상실돼 있음. 나. 작년 8월 및 금년도 진급 대상자로 포함된 자는 소극적이고 무사고주의적인 경향은 있으나 별다른 신변에 화가 없는 한 앞으로 7, 8년은 현역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관측하에 자기에게 부과된 책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든지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다. 간부 후보생 출신 위관 장교들은 육사 4년제 출신 장교와 지나칠 정도로 차별 대우를 한다고 군 고위층에 대하여 불만을 포지하고 있으며 1955년도 육사 출신 장교를 소령으로 진급시키게 된다는 상부 방침을 전문하고 적자와 서자 취급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음. 3. 군내 파벌 및 특권의식 대두에 따르는 여론 및 반향. 가. 군인이 주동이 되어 혁명을 감행하였기 때문에 군 내부가 단결되었다고 평가한다는 것은 착오이며 군 내부를 흐르고 있는 저류는 중앙활동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어제는 동료이며 전우였지만
오늘의 거리는 너무나 현역한 감이 있어 특권층에 대하여 혐오와 시기를 하고 있는 경향임. 나, 아직도 고급 지휘관 중에는 지방적인 색채 또는 연고 관계 등으로 파벌적인 인사관리를 자행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는 경향임. 넷, 군내 부정행위 근절책에 대한 여론 및 반향. 가, 5.16 이후 지휘관급에서 과거처럼 양성 수입면을 밝히지 않게 되어 정화되어 가고 있으나 예산상으로 제약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접대비 구실로 하여 부대 운영비에 손을 대고 있는 자가 아직 다소 있는 것 같음. 나, 논산훈련소 고급 지휘관급에서는 과거처럼 특이한 비위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하급 지휘관 및 기관 요원들에 의하여 사진값, 망실 보급품의 보충, 환경 정비비 등으로 훈련병들의 봉급을 공제 또는 각출하는 예가 아직 있다고 하며 특히 춘천 소재 운전병 교육대를 위시로 한 후반기 특수교육대에 대하여 훈련병들은 논산훈련소보다 구악이 더 심하다는 여론이 있음. 다, 아직도 각급 부대에서 금품 거래 또는 연고 관계로 인사이동, 장기 비공식 휴가, 외출, 출장 등을 자행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음. 라, 모 사단 수색 중대장은 사단장과 인척관계로 전입이 되어 DMZ 근무대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특식비 중 상당액을 유용 또는 착복하고 있다 함. 다섯, 전방부대 사병들에 대한 일반적인 동향 및 여론. 가, 소총중대에 배속된 사병들은 5.16 전이나 다름없이 가정환경, 학력 정도 면에서 저열하며 학복, 교보병을 방침상 연대급 이하 부대에 배치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배경 없고 비난한 자들만이 일선고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상임. 나, 일개사단 평균 약 100명의 출감자들 때문에 하급 지휘관들은 골치를 앓고 있으며 그들은 부대 내 여론을 약화시키는 일에는 언제나 선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함. 다, 말단 사병들에 대하여 아직도 하급 지휘관 및 고급 하사관들의 기합이 심하기 때문에 구실 붙이기만 가능하면 휴가, 외출, 출장 등으로 영내를 이탈하고자 기도하고 있는 실정임. 라, 하절기에는 야외에서, 동절기에는 막사 안에서 소대장, 중대장들이 일간지 기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 사병들의 식견을 넓히는 데도 효과가 있음. 마, 주보 물건이 사단, 연대, 대대 순으로 내려갈수록 질이 나쁜 경향이 있음. 여섯, 군납업자 동향. 가, 고위층의 배경을 이용하여 관계장병들과 결탁하여 부정을 감행하던 기존 업자들은 거의 부정을 자행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하여 전방부대 농협 측이 기존 업자와 경쟁이 된다고 가진 수단을 다하여 중상모략을 자행하고 있음.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5권, 문제는 경제야. 재개되는 한일회담. 혁명 전부터 박정희의 경제개발 구상 속에는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 일본의 자금을 이용하겠다는 개념이 서 있었다. 당시 박정희는 측근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자금이 필요하다. 미국이 도와준다고 해도 원조를 배로 늘려줄 리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그러나 일본으로부터는 한국이 당당히 받아낼 돈이 있지 않은가. 그것을 반일 감정이니 굴욕이니 하여 망가뜨리는 일은 대단한 국가의 손실이다. 자립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업, 입국을 해야만 한다. 여기에는 미국의 원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미국 놈들은 시의 원조뿐이다. 그렇다면 자유당 때부터 민주당에 이르기까지 지루하게 끌어오던 한일회담을 타결지어 청구권을 받을 수만 있다면 민주당이 구상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보강, 실천할 수 있다. 한일 국교 정상화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한 핵심이기도 했다. 5.16 주체 세력들은 이승만 정부의 대일관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었다. 이승만은 좌익 소탕을 이유로 일제시대의 헌병과 경찰 출신들을 포함한 친일 행위를 했던 토착 지주 세력들을 대거 포용하면서 국내 여론으로부터 비판을 받기 시작하자 대일 외교 현안에 대해서만은 강경책을 고수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1월 18일을 기해 한반도 주변 수역의 해양 주권을 선포했다. 해안에서 평균 60해리에 달하는 이 평화선은 일종의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서 일본 어민들의 어로가 금지되고 평화선을 침범한 일본 어선들은 납포되기 시작했다. 1951년부터 1953년 사이
3차에 걸쳐 열린 한일 회담은 대일 청구권 문제와 어업 문제가 주제가 됐다. 그러나 양측의 견해 차이만을 확인하는 결과만 가져왔다. 특히 제3차 한일 회담이 계속되던 1953년 10월 15일 일본 측 수석대표 구로다가 일본의 36년간 한국 통치는 한국인에게 유익했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회담은 결렬됐다. 1958년 4월 15일에 재개된 제4차 한일 회담에서 비로소 견해 차이를 좁히는 데까지 왔으나 한국 내 정치 혼란이 가중되자 일본은 관망하는 태도를 취했다. 4.19 이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자 제5차 한일 회담이 열렸지만 회의는 개최도 안 된 채 5.16을 맞았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자 주일 한국 무역대표부에 근무하던 유태하 대사는 이승만 대통령의 비자금 500만 달러를 숨겨둔 장본인으로 지목됐다. 민주당 정부는 유태하의 여권을 취소시켰고 대사직에서도 해임시킨 채 소환 명령을 발부했다. 이승만 대통령과 영부인 프란체스카의 신임을 받아 주일 한국 대표부의 참사관으로 부임했던 유태하는 공사를 거쳐 대사로 근무하면서 일본 정계의 특성을 파악하게 됐다. 최고 통수권자의 결심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는 한국의 대통령 중심제와는 달리 일본의 정계는 내각 중심제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은 막후 실력자들의 태도에 의해 좌우되는 특성이 있었다. 유 대사는 한일 협정 타결도 일본 정계의 막후 실력자들이 추인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현장에서 뼈저리게 확인하고 일본 정계의 실력자들을 대상으로 친한 인맥을 구축해갔다. 그는 한일 간 각종 교역의 교섭 창구인 주일 대표부를 이용해 돈을 만든 뒤 일본 막후 실력자들과의 교분을 쌓아가던 중 4.19를 맞았고 자신은 외환 도피 혐의까지 뒤집어쓰게 됐다. 민주당 정부로부터 강제 소환당할 위기에 처하자 그는 자신이 구축해둔 일본 인맥을 활용해 일본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은둔하고 있던 중 5.16을 맞았다. 1961년 6월 초 일본에서 불법 입국한 전세호는 경찰에 연행되자마자 박정희 의장은 문경 교사 시절 내 담임 선생님이라며 면담을 요구했다. 중앙정보부가 막 창설되면서 처음 접수한 이 사건을 담당했던 648기 출신 최영택 해외 담당 국장은 김종필 부장에게 넝쿨째 굴러들어온 호박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전세호는 박정희 의장의 혁명 정신에 적극 찬동하면서 유태하 대사를 급히 귀국시켜 그가 구축한 일본 정계의 로비망을 활용해야 한일 회담이 성공할 것이고 이를 통해 경제 부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영택은 일본에 가서 전세호에 협조하여 유태하 대사를 귀국시키는 데 성공했다. 최영택은 유태하 대사를 서울 정동 호텔에 구금시켰다. 이병희 서울 지부장이 수사를 담당했다. 이병희는 유 대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집중 신문했다. 첫째는 이 박사의 비자금 500만 달러의 행방이었다. 유 대사는 날 믿어주시오. 비자금은 모략입니다. 한일 교역을 통해 자금을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친한 인맥을 만들기 위해 투자한 것입니다. 날 데려왔던 최영택 국장을 만나게 해주시면 모든 것을 다 털어놓겠습니다. 라고 하소연했다고 한다. 중정 측은 비자금을 찾을 수만 있다면 각종 공작 자금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고 한다. 조사 결과 이 박사의 비자금설은 사실 무근임이 밝혀졌다. 두 번째로 추궁한 것은 유 대사의 일본 내 인맥이었다. 유태하 대사는 최영택 국장에게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협조하겠다며 자신이 구축해온 일본 정계 내 막후 실력자들의 인맥을 전부 설명해갔다. 그는 최 국장께서 일본에 가시게 되면 잘 됐습니다. 여지껏 투자한 것을 잘 활용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 최영택은 유태하 대사로부터 받은 진술을 종합해 김종필 부장에게 보고했고 이는 박정희 의장에게도 전달됐다. 최고회의는 막후에 선을 대지 않고서는 한일 협정 타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최고회의는 최영택에게 이 임무를 맡겼다. 최영택은 1961년 8월 1일자로 외무부 주일 참사관으로 발령받고 일본으로 들어갔다. 그의 공식 직함은 중앙정보부 일본 지부장 겸 외무부 정무담당 참사관이었다. 유 대사와 함께 갔어야 했지만 국내 여론이 너무 좋지 않아 단독으로 가야 했던 최영택은 일본 외무성, 제1교포 거류민단 중앙본부, 제1한국경제인연합회 등을 차례로 방문하여 취임 인사를 한 뒤 일본 정계를 살펴봤다.
자민당은 8개의 파벌로 구성돼 있었다. 이른바 8개 사단으로 각 사단의 사단장들이 막후 실력자였다. 최대 파벌은 약 80명의 국회의원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가장 작은 계파는 10여 명의 의원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혁명정부는 최영택 참사관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무역공사 사장을 역임한 이동환을 주일공사로 파견했다. 한경도 출신인 이동환을 추천한 사람은 이주일 부의장과 김동화 장군이었다. 최, 이 두 사람은 첫 대면에서 군사정권도 안정되어 가니 중단된 한일회담을 조속히 재개하도록 합시다 라고 다짐했다. 일본 외무성의 이세키 아시아 국장은 한일회담의 재개를 찬성하면서 주일 한국무역대표부 소속의 최영택 참사관을 적극적으로 도와줬다. 이세키 국장의 인상적인 설명을 최영택은 이렇게 기억한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내각제이기 때문에 모든 장관이 국회의원들로 구성됩니다. 장관을 보좌하는 차관은 2명으로 국회의원인 정무차관과 직업공무원인 사무차관으로 이루어지죠. 사무차관은 장관에게 실무적인 지원을 합니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바뀔 수 있지만 직업공무원인 사무차관들은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정책에 큰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행정부는 과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직 과장들이 비토를 하면 일본 정치인들은 함부로 압력을 가하지 못합니다. 사무관 출신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일본 정치인들은 한국과 달리 이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한일 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는 또 일본 막후의 실력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도 상세하게 말해줬다. 외교적으로 교환된 친서나 각서가 실현되려면 막후 실력자들의 찬성이 필수적입니다. 막후 실력자들이 자신의 휘하에 있는 의원들에게는 물론이고 총리 대신에게도 건의와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독선적일 수 없는 총리는 모두가 그런 의견이면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식으로 매듭짓습니다. 중정국장 출신으로서 육사 동기 김종필 부장의 뒷받침을 받고 있던 최영택은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자 일본 정계 거물들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유태하의 진술만 믿고 찾아간 최영택은 과연 유태하 대사의 로비망 구축이 성공적이었음을 확인했다. 유 대사의 이름을 대고 연락을 하면 일본 정계의 거물들이 거절하는 법이 없이 최 참사관을 만나줬다. 맨 처음 접촉한 기시 노부스케는 전 일본 총리이면서 보수파의 거두로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요로 일했던 기시는 패전 후 전범 재판을 받았다. 그는 일본의 괴뢰국인 만주국 경영의 중심 역할을 한 관계로 만주 인맥의 상징이기도 했다. 박정희 역시 비슷한 시기에 만주를 체험하여 박, 기시 두 사람은 정서적으로 통하게 된다. 1960년 기시는 미일 안보조약 개정안을 비준한 뒤 여론에 밀려 사표를 내면서 총리직을 이케다에게 물려주었다. 최 참사관이 뉴 재팬 호텔 식당에 도착한 때는 약속 시간이 조금 지나서였다. 미안하기도 해서 겸연쩍게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버지 뻘 되는 노인이 정좌한 채 앉아있다가 일어나더니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절을 했다. 당황한 최 참사관이 맞절을 한 뒤 말문을 열었다. 저는 외교관이 아닌 한일회담 타결을 위해 왔습니다. 우리는 한일회담을 재개하고 싶습니다. 박정희 의장의 의중도 너무 철저합니다. 영향력 있는 기시 선생께서 도와주십시오. 나는 원래 한일회담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해온 사람입니다. 경제발전을 위해 한일회담을 타결하겠다는 박 의장의 의지에 나로서는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케다 총리를 만나 그 뜻을 전해주겠습니다. 최 참사관이 다음으로 만난 거물은 기시의 동생 사또 에이사쿠 통산상이었다. 그 역시 좋은 반응을 보였다. 최 참사관은 중앙정보부로 1일 보고를 하면서 상황의 진행을 알리고 있었다. 10월 초 양국은 한일회담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10월 20일로 날짜를 정했다. 최고회의는 대표단장으로 이동환 주일공사를 임명할 것인지 허정 전 한일회담 대표를 다시 기용할 것인지를 두고 최영택 참사관에게 의견을 묻기도 했다. 최영택은 스기 미츠스케 상공회의소 회두가
대표단장으로 나설 것 같으며 어느 파벌에도 치우치지 않는 경제통임이라는 답신을 보냈다. 10월 12일 최고회의는 무난하고 경제에 밝은 사람을 몰색하던 중 일제시대에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뒤 군정 때 재무장관 특보를 거쳐 극동무역 사장과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한 배이환을 수석대표로 임명했다. 배이환은 5.16 직후 미국 국회의원들과 해외 언론기관들의 혁명 지지를 요청하는 사신을 보낸 사람이다. 배이환은 회고록 보릿고개는 넘었지만 에서 자신이 회담 대표로 임명된 데는 이런 사정이 감안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배이환 수석대표는 세뮤엘 버거 주한미국 대사를 찾아가 미국의 태도부터 확인했다. 버거 대사는 우리 미국은 이번 한일 회담을 적극 후원할 생각입니다 라고 말했다. 한국이 경제 부흥을 위하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를 성공시키려면 당연히 외국의 선진 기술이나 기계를 들여와야 할 것이고 돈도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패전국이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나라니까 금방 다른 나라들과 통상을 맺고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교 정상화는 시급합니다. 박정희 의장에게 인사를 하러 간 날 배이환은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다. 며칠 뒤 나는 우리 측 대표로 뽑힌 사람들과 함께 박 의장 앞에 나가 인사를 드렸다. 박 의장의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에서 강인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으나 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피로의 기색이 보였다. 그만큼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혁명 과업에 전력을 쏟고 있었던 모양이다. 박 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는 동안 우리는 한일 회담의 성패가 국가의 장래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새삼 절감할 수 있었다. 제6차 한일회담 대표로 선발된 사람들은 모두 22명이었다. 수석대표 배이환, 차석대표 이동환, 고문 이한기를 포함 각부 국장들로 구성됐다. 출발하기 전 이들은 주요 의제가 될 청구권 문제와 어업 문제에 관한 입장을 정리했다. 10월 18일 오후 3시 한일회담 대표들이 일본으로 출국하여 도쿄 히비야 파크 호텔에 들었다. 다음날 배이환 수석대표는 일본 측 수석대표 스기를 만나 인사를 나눈 뒤 외무성에서 고사카 외상을 만났다. 배 수석은 양측 정치 지도자들이 한일 회담이 연내에 타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2달 남짓한 시간으로는 역부족임을 느끼고 있었다. 10월 20일 한일 양국의 첫 대표회담이 열리기 직전에 배이환 수석대표는 이케다 총리를 예방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5권 문제는 경제야. 한일 간의 친서. 이케다 총리는 배이환 수석대표에게 내가 6월 20일 미국을 방문하고 케네디 대통령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케네디로부터 한일 회담을 조속히 타결짓도록 노력해달라는 종용이 있었다며 그 자리에서 자신은 케네디 대통령에게 회담의 조속한 타결은 일본의 희망과도 일치한다는 말을 했다고 기뜸해주었다. 그러면서 이케다 총리와 이 회담이 금년 안에 매듭짓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10월 20일 일본 주재 한국 대표부 통신실로 중앙정보부 통신실에서 발신된 암호 전문이 수신되고 있었다. 최영택 참사관 앞으로 보낸 중앙정보부 전문이었다. 24일 김종필 부장과 석정선 2국장이 비공개로 방일. 방일 목적은 박 의장이 케네디 초청으로 방미 도중 일본에 들러 이케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려 하므로 사전 협의차 가는 것임. 이케다 총리, 고사카 외상을 만날 수 있도록 교섭해둘 것. 겨우 마쿠 교섭의 기초를 다지는 단계에 머물러 있던 최영택 참사관은 김종필, 이케다 비밀회담을 성사시켜라는 지시 전문을 받고는 당황했다. 최 씨의 증언. 당시 일본은 국회가 열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내각 책임제여서 개회 중에는 총리 이하 각 부 대신들이 의사당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의회 중심이기 때문에 강요들도 행정부로 출근하지 않고 의사당으로 출근하여 질의에 답변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의사당 내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업무를 봅니다. 최고회의 위원들은 이런 일본의 내각 책임제 분위기를 잘 알 수 없을 때였죠.
4일 만에 총리와 외상에게 우리 측 의사를 전달하고 결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중앙정보부장은 장관급인데 우리가 만나자고 한 사람은 총리급이어서 이것도 부담이었습니다. 이동환 공사와 함께 이새끼 아시아 국장부터 찾아갔습니다. 이새끼 국장은 박 의장과 이케다 총리의 정상회담 문제이니 상당히 중요하군요. 외상께 보고드리면 외상이 총리께 보고드리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노력해보겠습니다. 라고 답변했다. 공식 루트로는 어느 정도 일이 해결됐다고 판단한 최 참사관은 마쿠의 정계 보스들을 찾아 부탁을 했다. 무리한 스케줄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김종필 정보부장이 방일하여 총리와 외상을 만나서 한일 회담과 관련한 정상회담 건을 협의하고 싶습니다. 외무성과 총리실의 얘기를 좀 잘해주십시오. 기시 노부스케나 이시 미치지로 등은 이 부탁을 잘 들어주었다. 10월 22일 이새끼 국장이 이동환 공사와 최영택 참사관에게 연락을 해왔다. 총리와 외상께서 일정에 잡혀있지 않지만 김종필 정보부장이 방문한다니 일정을 쪼개보도록 하겠답니다. 다만 시간은 20분에서 30분밖에 낼 수 없다고 합니다. 최 참사관은 암호 전문을 만들어 한국의 중앙정보부로 보냈다. 이케다 총리와 고사카 외상이 일정을 변경해 만나도록 하겠다고 함. 기타 정계 지도자는 제가 접촉해서 채1 도중 만날 수 있도록 시간 계획 작성 중. 10월 23일 최영택 앞으로 10월 24일 비행기로 15시 도착 예정이라는 전문이 들어왔다. 공식적인 한일 회담이 진행 중일 때 물밑에서는 더 굵직한 비공식 접촉이 시작되고 있었다. 10월 24일 오후 3시 하네다 공항에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석정선 제2국장이 비밀리에 도착했다. 최영택 참사관 겸 중앙정보부 일본 지부장이 단독으로 마중을 나갔다. 일행은 일본 궁성 옆 뉴 팔라스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오후에 이동환 주일공사가 합류했다. 이날 저녁 4사람은 다음날 있을 요담과 관련한 대책을 수기했다. (10월 25일) 오전 11시 최 참사관은 김종필 부장, 이동환 공사, 석정선 2국장을 일본 국회의사당 내 총리 집무실로 안내했다. 이케다 총리와 고사카 외상, 이새끼 아시아 국장, 마에다 동북아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의 대화를 최영택의 회고로 재구성해본다. 김종필, 국회도 열리고 있는 중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갑자기 방문했는데 이렇게 면접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케다, 박 의장께서 거사를 하시고 또 김 부장께서 뒷받침하신다고 고생이 많겠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김종필, 바쁘실 텐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외교 계통을 통해 보고받으셨겠습니다만 박 의장께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초청으로 방미하시게 됐는데 앞으로 한일 회담을 재개해서 국교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이 혁명 과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인데 도중에 일본에 들러 이 기회에 양국의 정상이 만나서 한일 회담 타결을 위해 진지하게 논의하여 좋은 성과를 얻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희망입니다. 이케다, 한일 회담은 양국의 앞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필, 6.25 남침도 있었지만 공산주의의 세계 적화 전략의 연장선에는 일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국이 힘을 합쳐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일 회담 타결이 가장 좋은 방책이라 생각합니다. 이케다, 저도 동감입니다. 김종필, 제가 독서를 좋아해서 일본 서적도 많이 읽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전국시대에서는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등 대표적인 지도자가 있었죠. 세 장 속에 뻐꾹새를 울게 하는데 각각 방법이 달랐습니다. 이케다, 그렇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강제로 울도록 하는 지도자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달래서 울게끔 하는 지도자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 때까지 기다리는 지도자라고 하죠. 김종필, 총리께서는 그 3자 중 어느 통치자의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케다, 내가 대답하기 전에 김 부장께서는 어느 지도자의 방책을 좋아하시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김종필, 저는 울 때까지 기다리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케다, 저도 동감입니다. 이렇게 의견이 맞는 걸 보니까
앞으로 한일 회담을 타결하는데 좋은 징조인 것 같습니다. 김종필, 그러면 박 의장께서 방일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케다, 김 부장 말씀을 들어보니 김 부장 같은 분의 보좌를 받고 계시는 박 의장께서도 역시 좋은 정치를 하실 분으로 보입니다. 기꺼이 정상회담을 환영하고 박 의장을 초청하겠습니다. 김종필, 그러면 협력해서 한일 회담을 타결시키도록 노력해봅시다. 이케다 총리는 좋습니다. 해봅시다라며 손을 내밀었고 김종필도 해봅시다 라며 악수를 나눴다. 이로써 박정희의 방일 초청이 이뤄지게 됐다. (11월 1일) 한일회담 일본 측 수석대표인 스기 미치스케는 박정희 의장을 공식 초청하는 이케다 총리의 친서를 들고 한국에 입국했다. 이케다 총리, 김종필 정보부장의 요담 결과였다. 이날 최고회의는 일본에 머물던 배이완 수석대표에게 급히 귀국하라는 지시 전문을 보냈다. 다음날 배 수석대표는 정일영 대표를 대동하고 서울에 도착했다. 11월 3일, 배 수석대표는 스기 수석대표를 최고회의 의장실로 안내했다. 도중에 송유찬 내각수반에 방에 들렀다. 송 수반은 스기가 지참한 이케다의 친서에 난색을 표명했다. 친서에는 회담 진전을 위한 아무런 구체적 제안이 없다죠. 그렇다면 박 의장이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이날 오후 스기 대표를 맞이한 박정희 의장은 친서를 받아 읽고 조금도 실망의 빛을 보이지 않았다. 박 의장은 즉석에서 이 초청을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스기 대표는 친서를 전달한 뒤 이날 오후 3시 25분발 노스웨스트역의 편으로 귀국했다. 약 2시간 후에는 미 국무장관 딘 러스크가 김포에 도착했다. 일본에 들러 미일 무역경제회담을 마치고 온 길이었다. 한국 측은 한일 회담과 관련해서 미국 측 입장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딘 러스크는 이런 사실을 감지한 듯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한일 양국 간의 관계 정상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양국 간에 해결할 문제이며 미국은 조정자의 입장에 서 있지 않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날은 박정희 의장이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된 사실이 송회찬 수반에 의해 공표된 날이기도 했다. 박정희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한 것은 최고회의 의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여 뒤인 8월 10일이었다. 7월 3일에 의장이 된 박 소장은 중장 계급장을 단 김종호 육군참모총장 등 군 선임자들로부터 경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변에서 모양이 좋지 않다고 승진을 건의해도 박종희는 나로서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연구해봅시다 라고 밀었다. (8월 10일) 최창원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하고 혁명유공자 50여 명이 특진할 때 박 소장도 중장이 됐다. 대장 진급은 송유찬 내각수반이 박 의장의 방미를 앞두고 권했다고 한다. 의장 각하께서는 이 나라의 실권자로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니 나라의 체면을 생각해서 대장 계급장을 달아야 합니다. 박 중장은 11월 1일자로 대장으로 승진됐다. 윤보선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온 박 의장의 양 어깨에 계급장을 달아주었다. 박정희 의장은 배 수석 대표와 정일영 대표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일행은 두 대의 지프에 나눠 타고 남대문로 근처 한국은행 뒤편에 있던 한국관이라는 요리집으로 향했다. 배 수석은 박 의장과 함께 앞차에 탔고 뒷차에는 정 대표와 김종필 부장이 타고 있었다. 딘 러스크가 묵고 있는 반도 호텔의 위치가 마침 가까운 곳이어서 부근에는 엄중한 경계가 펼쳐지고 있었다. 의장차가 소공동 근처를 지날 때 이곳을 지키고 있던 경찰관 한 명이 차의 진행을 막았다. 외빈을 경호하기 위한 교통통제에 이 나라 최고 실권자의 차가 저지당한 셈이었다. 비서관 한 명이 내려가 교통순경과 몇 마디 주고받고 나서 차량은 곧 이곳을 통과할 수 있었다. 박 의장은 우리가 교통법을 위반했나 라고 했다. 배의완의 기억에 따르면 복요리로 식사를 하는 동안 박 의장이 보여준 태도는 소박하고 꾸밈이 없었다고 한다. 말도 별로 없고 쉴 새 없이 담배를 피우는데 한마디씩 하는 말 속에는 거드름이나 구차한 격식이 들어있지 않았다. 누가 말할 때는 신중히 귀를 기울여주는 태도가 고맙고도 친근감을 느끼게 했다고 한다. 박 의장은 술잔을 나르는 종업원 아가씨들에게 그 앞치마는 벗어두고 오지 그래 라고 했다. 당시 최고회의는 요리집의 종업원들에게 모두 앞치마를 두르도록 지시해놓고 있었다.
배 수석은 이 자리에서 5.16 직후 자신이 미 대사관으로부터 혁명 동조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았던 사실과 미국 의원들이랑 언론기관들의 혁명 지지를 권하는 편지를 써보냈던 일을 처음으로 세세히 설명했다. 혁명 주체들이 이런 사실을 탐지하고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박 의장은 예의 무게 있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방긋 웃음을 보일 따름이었다고 한다. 11월 6일 베이완 수석 대표는 박 의장의 답신을 가지고 다시 일본으로 향했다. 도쿄에 도착한 배 수석은 오후 8시에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회견은 박 의장의 친서 때문에 내외신 기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다음날 배 수석 대표는 이케다 총리를 찾아가 박 의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약 20분간 대화했다. 이케다는 친서를 전달받아 읽어본 뒤 한일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의장의 친서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지난 11월 3일 제6차 한일회담에 귀국 측 수석대표 스기미츠스케를 통하여 보내주신 각하의 친서를 감사히 받아보았사오며 아울러 본인의 답서를 아국 측 수석대표 베이완 씨를 통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각하에게 보내드림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국민과 정부는 다같이 극동의 평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자유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두 나라가 긴밀히 제휴를 하여야 한다는 높은 이념과 커다란 견지에서 양국의 관계를 하루속히 정상한 것으로 만들고 호혜적인 토대 위에서 두 나라의 명랑하고 굳건한 관계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성의와 열의로서 한일회담에 임하고 있음은 여기에서 본인이 새삼스레 밝힐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인이 11월 중순경 미국 대통령 케네디 씨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도중이라도 일본에 들러 우리 두 나라의 친선 관계를 확립하는 데 관하여 흉금을 터놓고 간담할 기회를 갖도록 본인을 초청하여 주신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11월 11일 귀국을 방문할 예정이오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귀국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 외교 경로를 통하여 연락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각하의 건강하심과 귀국의 번영을 비우며 가까운 장래에 만나 뵈올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하면서 이만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단기 4294년 11월 6일 대한민국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5권 문제는 경제야. 조총련의 회담 반대 시위. (1961년 8월 16일) 박정희와 가족들은 신당동 집을 그대로 둔 채 장충동 외무장관 공간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사할 때 유경수는 얼마 안 있어 다시 올 텐데 뭘 그리 소란스럽게 이사를 하려고 그래요 라며 자신이 사용하던 작은 집기들까지 종이에 싸서 짐을 꾸렸다. 넓은 2층 집으로 이사하게 된 유경수는 신당동 시절의 가구들을 가져와 요령 있게 배치해두었다. 두 식모가 주방에 근무하고 있었고 마당 한편에는 헌병 1개 소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유경수는 외국 대사 부인 등 손님들을 영접하는 일로 바빴다. 매일 아침 유경수는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몸가짐을 한 뒤 남편의 아침을 준비했다. 박정희도 아내처럼 소식이어서 아침은 주로 달걀 노른자를 띄운 우유 한 잔에 빵 한 조각을 먹는 것이 전부였다. 전날 숙취가 심할 때면 유경수는 콩나물국과 따뜻한 밥을 준비했다. 박정희가 공관을 출발해 최고회의로 출근하는 시각은 대략 오전 8시. 아침 운동을 할 틈이 없었다. 남편을 출근시킨 유경수는 그네, 근영이를 학교에 보냈다. 박정희 의장의 방미에 유경수가 준비해야 했던 것은 케네디 미국 대통령에게 줄 선물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자신의 조카 홍소자를 개인 비서로 일하게 했던 유경수는 조카와 함께 고민을 함께했다. 홍소자의 회고다. 그때 우리나라엔 아무것도 없을 때여서 국가 원수에게 줄 선물로 무얼 사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모는 제게 너도 뭔가 생각 좀 해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야. 내놔봐 얘 라며 독촉했죠. 외무부 직원들을 통해 한국 전통 자개 가구를 취급하던 종로 보신각 부근의 미니의사를 소개받았어요. 제가 가서 여러 모양의 자개함과 칠목기를 들고 와 보여드렸죠. 유경수는 자개함과 칠기를 선물로 결정했다. 오칠이 된 칠기는 냄새가 심했다. 유경수는 쌀을 담아두면 옷 냄새가 사라진다며 칠기를 쌀통 속에 파묻었다. 미국 대통령에게 줄 선물은 마련됐지만 담을 상자와 포장지가 없었다.
시간이 촉박해지자 유경수는 오동나무 상자를 생각해내고는 목공소에 부탁했다. 유경수가 가장 애를 먹은 것은 포장지 마련이었다. 재생지에 울긋불긋한 줄을 그려 만든 색동지와 시멘트 포대로 사용하던 포대지가 주류였던 시절, 미국 대통령에게 줄 선물을 포장할 만한 종이가 우리나라에는 없었다. 유경수는 생각다 못해 꽃무늬가 인쇄된 도배지로 포장해봤다. 손에 잉크와 회분이 묻어나고 무늬가 지워져 포기했다. 미국 출발을 사흘 앞둔 11월 8일, 유경수는 남편이 피우고 버린 담뱃갑 속에 은박지를 꺼내보더니 요만한 것을 만들면 큰 포장지도 만들 수 있을 거야 라며 전매청에 부탁을 했다. 전매청에서 가져다 준 큰 은박지로 선물을 포장하자 너무 번들거렸다. 어떡하니, 누가 봐도 담배껍질로 싼 줄 알 텐데. 옆에서 지켜보던 전매청 직원이 은박지에 만자문을 찍어 다시 가져와 포장지로 사용하기도 했다. 박정희 의장의 방일이 결정되자 대한민국 주일대표부의 최영택 참사관은 일본 경시청과 경호 문제를 의논했다. 최고회의 경호실에서도 경호과장 정인영 해병대위를 선발대로 보내 일본의 최 참사관과 합류케 했다. 정인영 대위는 그 후 1979년 10월 26대까지 박정희 대통령을 경호하다가 중정에 박선호 과장이 쏜 총에 맞아 숨진다. 박 의장의 방일 소식이 일본 언론에 보도되자 조총련은 대규모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계획하고 있었고, 일본 사회당도 공개적으로 한일회담을 비난하고 나섰다. 1960년 6월, 미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방일하려 했을 때 일본 좌익들은 미일 안보조약 체결 반대 시위를 일으켜 아이젠하워의 방문을 취소시킨 사례가 있었다. 일본 경시청은 조총련과 사회당의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박 의장의 방일을 취소시키게 되지는 않을까 무척 신경을 썼다. 일본의 극우파 청년단체인 아이코쿠단은 한국의 혁명정부가 반공을 국시로 내세웠다는 점을 들어 박 의장의 방일을 열렬히 환영하고 일본 좌익 세력들의 난동을 저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11월 10일 현지 경호를 책임진 최영택 참사관은 일본 경시청 및 공안위원회 간부들과 경호 업무와 관련된 최종 협의를 마친 뒤 중앙정보부로 암호 전문을 보냈다. 다음 사항을 부장님 열람 후에 하나, 의장실의 박종규 중령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바람. 둘, 박 의장 경호요원 정인영 대위 무사히 도착하였음. 셋, 박 의장 일행의 체일 기간에 있어서 안전대책은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출발해도 좋습니다. 넷, 출발 전 탑승할 전용기의 폭발장치 유무의 점검을 철저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다섯, 경비대책은 최 참사관이 직접 일본 공안청, 경시청, 관할 경찰서와 정보교환 및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재반 행사 및 진행은 최 참사관이 외무성 당국과 직접 협의하여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곱, 일본 경찰에서는 조총련 개통은 공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력 대응할 대책입니다. 여덟,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 자위대의 헬리콥터를 준비하였습니다. 끝. 11월 11일 오후 4시,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 일행은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다. 수행원 일행은 최고회의 외무 국방위원장 유양수 장군, 최덕신 외무장관, 천병규 재무장관, 박병권 국방장관, 송정범 경제기획원 부원장, 원충현 공보실장, 김영원 보좌관, 박종규 경호실장과 주치의, 지용창 박사 등이었다. 일본 측에서는 이케다 총리, 고사카 외상, 스기 수석대표, 이세키 아시아국장 등이 비행장에 출영했다. 하네다 공항 2층 옥상에서는 약 5,000명의 제1교포 민단 측 환영객들과 1,000명가량의 일본 우익단체 회원들이 플래카드를 흔들면서 박 의장의 도착을 환영했다. 양복에 검은 코트를 걸친 박정희 의장은 선글라스를 낀 채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간단한 도착 성명이 발표되던 무렵 공항 외곽에서는 일본 경찰들이 약 2,000명의 조총련계 시위대를 막기 위해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었다. 공항에서 영빈관에 이르는 도로에도 경찰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시위대를 골목으로 밀어넣은 경찰들은 스크럼을 짜고 이들의 도로 점령을 저지하고 있었다. (1961년 11월 11일) 오후 박정희 의장이 김포에서 도쿄까지 타고 간 비행기는
대한항공의 컨스텔레이션 사발기였다. 최고회의에서 도쿄까지만 전세낸 이 여객기엔 박정희 의장과 15명의 수행원, 그리고 10여 명의 기자들이 탔다. 기수 쪽에 앉아있던 박 의장은 기자석으로 찾아오더니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돌아갔다. 특별기가 순항 고도를 잡았을 때 우리 공군의 F-86 세이버 전투기 4대가 나타나 양쪽에서 엄호하면서 따라갔다. 특별기에서 전투기 조종사의 얼굴이 보일 정도였다. 수행원들이 손을 흔들자 조종사가 손을 마주 흔드는 것이 보였다. 빠른 전투기는 느린 여객기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고도를 높였다가 내렸다가 하고 있었다. 우리 공군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이 끝나는 데까지 호위 임무를 마친 전투기는 박 의장이 보라는 듯 기수 앞을 가로지르며 작별 인사 비행을 한 뒤 사라졌다. 눈 덮인 후지산을 지난 KNA기는 하네다 공항에 접근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예정 시간보다 한 20분 빨리 도착했기 때문이었다. 박 의장은 기내로 올라온 주일 대표부 이동환 공사와 일본 외무성 의전실장의 안내를 받으면서 승강 계단을 내려갔다. 박 의장이 바닥에 깔린 빨간 양탄자를 밟자 경시청 소속의 경호원 수십 명이 둘러쌌고 그 속에서 이케다 총리가 다가오더니 악수를 했다. 이날 이케다 총리는 도쿄 시내의 교통체증으로 출연길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 하마터면 10분 먼저 착륙한 박 의장을 기다리게 할 뻔했다. 총리는 박정희 의장 방일 반대 데모가 벌어지는 간선도로를 피하고 샛길로 달려온 것이었다. 박 의장과 이케다 총리가 악수하는 사진을 찍으려던 한 기자가 촬영선을 무시하고 앞으로 나오자 한 건장한 경호원이 일격을 가했다. 사진 기자는 카메라를 안고 쓰러져 신음했다. 경호원은 사진 기자를 밀면서 가라데를 한 방 먹인 듯했다. 박 의장은 검은 양복, 회색 코트, 짙은 색의 넥타이, 그리고 암갈색의 안경에 중절모를 들고 내렸다. 모두가 국산이었다. 하네다 공항에서 취재하던 한 도쿄 특파원은 박 의장의 그런 옷차림에서 아주 촌스럽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박정희 의장은 미리 준비해온 도착 성명서를 우리말로 낭독했다. 외무부 엄영달 아주과장이 통역했다. 성명서를 든 굳은 표정의 박 의장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엄 과장의 손도 떨렸다. 나중에 기자들은 엄 과장에게 당신은 손 떨리는 것도 통역하더군 이라고 농담을 했다. 박 의장은 성명서에서 시급한 것은 공산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자유진영의 우호와 단결이다. 우리는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대립하지 말고 상호 이해로서 굳은 제휴를 해야 한다. 일본의 여러 지도자들과 만나서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6차 한일회담이 빨리 타결되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왔다는 요지의 인사를 했다. 성명서 낭독을 마친 박 의장은 공항 송영대에 나와 있던 제1교포들을 향하여 인사하기 위해 행렬에서 몇 걸음 앞으로 나가 손을 흔들었다. 박정희 의장은 배이완 한일회담 수석대표의 관용차인 링컨 컨티넨탈에 올랐다. 배 수석과 함께 박 의장은 뒷자리에 탔다. 앞자리엔 최영택 참사관과 박종규 경호관이 탔다. 차가 도쿄 메구로의 영빈관을 향해서 달리는 동안 박 의장은 무표정하게 앞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배 수석 대표가 회담의 경과보고를 계속했고 최 참사관이 간간히 보충 설명을 했다. 연도엔 박 의장의 방위를 환영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다. 가끔 조총련이 조직한 시위자들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나와 박 의장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거나 한국어와 일본어로 쓴 플래카드를 흔들곤 했다. 박 의장 일행이 도착한 영빈관은 약 10,000평의 공원 같은 대지 위에 세워진 2층 양옥이었다. 소와 천왕에 당숙되는 사람이 지은 것인데 패전 후에는 점령군 사령관 관저나 요시다 총리 관저로 쓰인 적도 있었다. 오후 4시 40분경에 박 의장은 영빈관에 도착했다. 정문 두 기둥엔 태극기와 일장기가 노을을 받으며 서 있었다. 박정희 의장의 방은 2층에 있었다. 박 의장을 뒤따르던 박종규 경호관은 의장이 방에 들어가자 최영택에게 형님 요코하마에 친구가 있는데 나 좀 갔다 올 테니까 각하가 찾으면 잘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더니 손살같이 사라졌다. 방에 들어선 박정희가 웃옷을 벗으면서 비로소 말문을 열었다. 종규는 어디 갔어? 아 예, 해방 전 일본에서 사귄 친구가 연락을 해와서 잠깐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 벌써 무슨 연락이 와서 만나러 갔어? 예. 박정희는 씩 웃더니 이내 표정이 굳어지더니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까 그것들 뭐야? 그 주먹질하고 그런 것들 말이야. 아 그것 말씀입니까?
차중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부가 조총련계의 시위대입니다. 경찰에서 일절 공항에 못 나오게 하고 골목으로 밀어 넣었는데 일부가 빠져나와 주먹질하고 플래카드를 흔들어댄 것입니다. 그래, 뭐라 그랬어? 뭐라고 떠든 거야? 살인마 돌아가라, 군사정권 타도하자, 한일회담 결사반대 등등 그런 말들입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민족일보 조용수를 석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박정희는 의자에 걸터앉아 담배를 꺼내 입에 물면서 냉랭하게 말했다. 내 돌아가면 빨갱이들을 더 철저하게 잡아들여야겠어.